러시아 본토에서 2주 넘게 역습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관련 내용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전쟁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전황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좀 평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EU 여하를 막론하고요. 예. 이제 쿠르스크 본토가 뚫렸다는 거는 러시아한테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우선 이제 좀 약간 고전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예. 우크라이나 군이나 국민 내 사기도 굉장히 진지하게 됐고 특히 서방에게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이제 큰 효과가 있는데 다만 우크라이나가 의도한 것은 이제 쿠르스크 쪽으로 도네츠크 러시아군이 이동해서 도네츠크에서 조금 러시아군이 약화될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공세를 강화해서 일부 지금 이제 지역 요충지들을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매우 조금 복잡합니다. 또 지금 브리안스크 지금 얘기 나오는데 브리안스크 쪽에도 지금 침투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거꾸로 키예우에 대한 이제 정부 건물 공격이라는 좀 비대칭적 이제 보복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불확실하고 다만 이제 전쟁이 더 가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맞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무기는 그 사용 지침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안 되고 다연장 하이마스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지침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나 도네츠크에서 상당히 이제 밀리니까 이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특정 지역에 대한 하이마스 사용을 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사용이 된 것 같고 또 굳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하이마스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계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연루를 좀 외부 세계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게 더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뭐 이번 이제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부분도 그렇고요. 배후에는 결국에는 미국 등의 서방 국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서방 배후설을 더욱더 이제 강화시키지 않을까요? 제가 러시아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번 쿠르스크 작전은 나토와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 또 미국의 민간 군사 기업이 용병으로 참여했다. 또 쿠르스크 침입군 일부는 영국에 가서 시가전 훈련을 받고 왔다. 뭐 그런 보도가 러시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번 쿠르스크 침입을 그런 미국 나토의 개입이 있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나토와의 대리전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때문에 특별히 더 목소리를 높이거나 갈등이 고조되거나 기존의 그런 비판 입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쿠르스크 지역과는 다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고전 중인데 이 고전 중인 이유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신병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정예 병력을 러시아 본토로 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군 병력 부족 문제는 작년부터 생긴 문제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군 동원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은 그 징집을 많이 하지 못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도 인정했지만 예. 지금 그 도네츠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이 아직 훈련도 안 돼 있고 장비도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한테 밀리고 있는 주 원인이 그런 우크라이나의 신병들 또 장비 부족 때문이다. 이제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쿠르스크의 정예군이 많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전선에 조금 군 병력 부족을 야기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 역시도 지금 만성적인 병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탈영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좀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뭐 탈영병이라든지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자국 내 민심을 고려했을 때는 특히나 이 징집병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도 그 러시아 군 수뇌부들 평가에 따르면 필요 병력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징집을 못하고 있다. 또 최근에 여러 보도에서 나왔지만 뭐 신병들의 장비라든지 훈련 수준이 또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22년 9월 달에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 그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진 사태도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그 군 동원령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쿠르스크 때문에 뭐 러시아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비난 여론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9월 달에 쿠르스크 사건 때문에 추가 동원령이 발표될 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제 생각에 본격적인 추가 동원령을 푸틴 대통령이 내리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을 그러니까 그 본토 급습에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이 병력을 고갈시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인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지금 쿠르스크에 동원된 우크라이나군은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기계 여단이나 특수 여단 한 3개에서 5개 여단 정도 동원이 됐는데 10,000명 정도라면 지금 말씀하신 병력 고갈의 직접 원인은 그 규모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원래 쿠르스크에 침입해서 도네츠크 쪽에 있는 러시아 군을 분산시키고 지금 전황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지 사수를 계속한다기보다는 병참이 가능하고 이제 추가 지원이 가능한 국경 지역으로 조금 이동해서 추가 공격을 위한 좀 기지화 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클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쿠르스크의 성공이 우크라이나 전황의 성공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어질지는 좀 아직은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서방 국가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핵무기까지 사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 군사 독트린의 핵심은 네. 역시 핵 억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 억지 전략이라는 건 지금 서방의 첨단 무기에 러시아가 대항하기 어려우니까 비전략 핵무기로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독트린이죠. 그러니까 이 독트린은 기본적으로는 방어형 억지 전략입니다. 그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예.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번 쿠르스크 사태 같은 사태가 낮은 가능성이지만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조금 높일 가능성은 있다. 좀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가 계속 그 재래식 무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가 실전적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전환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쿠르스크 지역 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도 지금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직접 방문할 계획까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국경에서 60km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러시아도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군의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 점령입니다. 또는 공격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원자력 공사가 이미 그 발전소 직원들을 지금 철수시키고 있고요. 예. 또 주변에 지금 참호를 만들어서 지금 방어에는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적인 이제 원칙이 핵발전소에는 군대를 배치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군으로 포위된다면 협상에 의해서 오히려 발전소를 내주더라도 교전을 하지 말아라는 게 이제 원칙인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예. 또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걸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또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점령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력을 연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호환성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한 또 시설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연결보다는 점령이 가능하다면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걱정이 자포리지아 원전을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자포리지아 원전 문제하고 좀 교환의 협상 가도로 사용할 의도는 갖고 있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외교전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밀월 관계인 모디 인도 총리를 초빙을 했습니다. 이런 외교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장기화됐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미국 대선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예.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 협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기본적인 외교 전략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 회의를 지난 6월에 스위스에서 했죠. 이제 그걸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지난번 스위스 회의 때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불참을 했고, 인도는 외무장관이 참석했지만 그 공동 선언문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는 커뮤니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중국과 인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평화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젤렌스키의 어떤 입장을 얘기했고 시진핑도 일정 수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인도에 대해서도 이번에 초청을 통해서 뭔가 그 우크라이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모디 총리의 뭔가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과 성과를 내는 건 이제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와 이제 밀월 관계인 인도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제 모디 그 총리의 초빙이 거의 초빙을 한 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러시아 신문들을 읽어보니까 네. 그 모디 총리가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거를 러시아 언론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역시 지금 러시아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지로 나선다면 상당히 이제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모디 총리가 지금 구체적인 문제 해법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제 모디 총리가 이번에 이제 지난 7월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젤렌스키를 만나서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한 여러 그 영향력을 가지고 향후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인도 나름의 구체적 평화안을 제시하면서 모디 총리의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조금 위상을 좀 강조하는 그런 좀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방문에서 바로 뭔가 구체적인 합의나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과 인도 이제 두 나라를 짚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러시아에는 리창 중국 총리가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예, 20일 날. 물론 이제 과연 그 전쟁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뭐 시진핑 주석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좀 전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뭐 양국 간에도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그 러시아 언론에서도 그랬다고 보도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리창 총리는 그 29차 러중 그 총리 회의에 참석하는 거고 예. 그 총리 회의는 주로 의제가 경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전략적 측면보다는 역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의제가 다양하게 논의됐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서방이 그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러시아를 돕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일부 중국의 그 지방은행들이 그 루브라 결제를 지금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의 대중 수출이 조금 감소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 서방의 압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양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지금 이제 역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의 이중재, 그러니까 전쟁에도 쓰고 민간에도 쓰는 이중재 수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조금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지금 양국의 그 현안들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쟁 문제보다는 역시 경제 문제가 조금 앞선 주제지 결국엔 그 않았을까. 회의차 방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많이 됐을 것이다. 예, 역시 그 전쟁의 기본적인 문제는 총리보다는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렇죠. 회담을 통해서 아마 논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엄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